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월 달부터 3주 걸쳐서 이제 여러분에게 민법을 강의할 김재영 강사라고 합니다. 새날이 이제 밝은 지가 이제 2, 3일 됐나요? 네, 1월 저희가 3일 정도를 지내고 있는데요. 항상 매년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날이라는 것은 달력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의지에 있다는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달력상 저희가 이제 1월 1일 지났겠지만 실제 우리가 새날이라고 되새길 수 있는 날은 아마 우리가 뜻을 좀 세운 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15일 거쳐서 민법을 전해드릴 텐데요. 아마 그렇게 친다면 오늘이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새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 새날과 더불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항상 여러분, 어떤 가정에 들어오시면요, 어떤 날을 또 떠올려셔야 될까요? 네, 보통 이러면 첫날에 어떤 날을 떠올려야 되지?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날에 떠올려야 될 날은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과정을 지나서 어떤 상태에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걸 알아야지만이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으시겠죠. 따라서 그런 고민에 대해서도 같이 곁들여서 들어보겠습니다. 15회가 지나면 우리에게는 민법이라는 적을 싸우기 위한 무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기본서 될 겁니다. 따라서 강의를 하면서 단순하게 기본 강의 이론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께서 시험장 가서 싸울 수 있도록,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어떻게 하셔야 될까, 이해한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린 모든 것들은 책에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보통 책에다가 적으시거든요. 볼펜이나 뭐나. 근데 지금은 중요해 보이거나 했던 것들이, 더 나아가서 지금은 조금은 이해 안 된 상태에서 기술했던 것들이 나중 또 정리되면 필요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쓸 필요까지 없었는데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연필을 사용해서 책에 정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연습장에 따로 정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복습용으로 다시 한번 교과서에 이기한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요, 몇 가지만 당부 말씀 그리고 공부 관련된 말씀 정리하면서 또 진행해 볼게요. 아마 여러 곳에서 민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 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치러졌던 공인노무사의 시험 같은 경우는 민법이 좀 난해했었단 말을 좀 듣기도 했었습니다. 보통은 민법이 어렵단 말은 하지만 그럼 왜 어려운 거지에 대한 고민은 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 한 번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민법은 도대체 왜 어려울까? 첫 번째 말씀드린다면, 민법이라는 것은 예외의 기술이라서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나름 공부 좀 했다, 책 좀 봤다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막상 민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문장이 안 읽히진 않거든요. 그냥 머리에 남지를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라는 고민들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민법은 바로 예외의 기술이라서 그래요. 예컨대요, 여러분께서 오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셨나요? 네, 그랬다면 여러분께서는 민법에서의 매매계약을, 유효한 매매계약을 잘 수행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유효한 매매계약이 우리가 의미가 있을까요? 네,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크게 마음에 불편을 주지 않아서 그렇죠. 그럼 민법이 등장할 때 언제일까요? 그러한 유효하게 진행되리라고 믿었던 그 계약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겠죠. 그런데 제가 10,000원을 주게 되면 뭔가를 주기로 했는데, 무언가를 주게 되면 우리에게 남지도 않습니다. 기억에.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10,000원에 해당되는 물건을 받지 못할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민법은 나섭니다. 이렇게 매도인이 돈만 받고 나서 뭘 안 줬을 때는 매수인은 이런 거래를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요. 이처럼 민법은 예외라는 것을 기술하기 때문에 처음 보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거겠죠. A, B, C, D 이런 절차로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아, 이 A라는 일에 있어서 말이지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B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C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을 수 있겠죠.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요, ABC라는 전체의 완결된 절차를 보여주면서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정해놓으면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요거는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책을 내용 보게 되면 갑자기 미성년자 나옵니다. 여러분, 미성년자가 왜 나올까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자기 혼자서 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 그 전에 원래는 말이야, 이런 게 정상적인 모습이야, 이런 말이 적혀 있질 않죠.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뜬금없이 떨어져 있는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민법을 어렵게 여길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다? 바로 예외적인 학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냐면 추상적 개념이에요. 개념들이 어려워요. 그죠? 낯설고 추상적인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예컨대 어떤 용어라든지 어떤 말들이 등장합니다. 선의, 악의, 항변한다 등등의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이 참 우리에게 좀 낯설게 다가오죠. 떠나서 여러분, 무효나 취소란 말처럼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도요, 법에서는 좀 의미를 달리 했습니다. 이게 추상적이고 우리와 일상적인 용법과는 좀 별개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을 볼 때 좀 어려움을 느낀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뭘까요? 분량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교과서로 삼고 있는 이 교재는 그나마 짧게 요약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실제 민법은 여러분 한 2, 3천 페이지 보통 기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려면 더 나아가서 공부해서 암기하려면 만만치가 않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민법에 대해서 어렵게 여기는 바로 이일 것 같아요. 여쭤볼게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좋으실까? 그리고 어떤 것들을 찾으셔야 될까? 보통은요, 제가 정해드리면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냥 문제일 뿐이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어렵습니다가 답이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마다의 해법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 친다면 이게 예외를 적어놨다면서요. 그럼 제가 뭘 보여드리면 될까? 맞아요. 원칙과 예외인 전체를 보여주면 되겠죠. 원칙적인 모습과 플러스 예외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왜 이게 나왔는지를 알게 되겠죠. 따라서 제가 해드릴 건 뭘까요? 예외가 등장했을 때 원칙이란 말이지 하면서 전체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해질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개념이 등장해요. 어떤 개념이 등장할 때 여러분 그 개념을 제가 그냥 교과서 읽듯이 쭉 어려운 말들을 읽어낼까? 여러분 처음에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을 겁니다. 그럴 때 제가 혹시라도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어떨까요? 훨씬 더 이야기가 수월해질 거예요. 예컨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뒤에서 배우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쉽지 않죠. 이럴 때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 시험 붙으면 차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가서 내 아들이 시험 붙게 되면 차 하나 줘. 이게 뭘까요?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훨씬 더 수월하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렇게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분량이에요. 자, 분량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체 책이 한 450페이지 되죠, 여러분. 여기서 아마 여러분께서 저랑 공부를 끝내시면 직접 봐야 될 책의 분량은 300페이지로 줄 겁니다. 150페이지는 제가 15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은 여긴 지우세요. 여긴 버리세요.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따라서 제일 첫 번째 뭘 잡아드릴 거냐면 포인트를 잡아드릴 거예요.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인지 예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만 보세요. 여긴 빼시고요. 이렇게요. 이게 제 강의 특징일 수 있는데 여러분 보통 강사가 되면 어떤 욕심이냐면 내가 말했던 것에서 빠짐없이 모든 게 다 나오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야 민법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세부적인 말씀까지 그런 예를 드리더라도 기억에 남겠죠. 근데 처음 공부하시면 기본 좀 뼈대도 힘든데 그 세부적까지를 다 공부하시면 거꾸로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머리에서 희석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가 어떻게 드릴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드릴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민법이 몇 문제죠? 25문제인가요? 그러면 선택지 몇 개예요? 5개인가요? 그럼 전체 우리가 OX를 쳐야 될 선제는 몇 개인 건가요? 125개죠. 제가요 110개를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15개는 미안해요. 아마 제가 드리지 않았던 내용일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우린 객관식이죠. 따라서 전체 5개를 모르더라도 나머지 4개만 알아도 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를 4개를 모르더라도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다음 중 옳은 것은 답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꾸로 저 125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내용을 외우기 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우린 딱 110개 정조준. 그래서 저 정도만 파악을 해볼 수 맞출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쯤 공부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볼 거예요. 이건 저랑 믿고 한 번 좀 따라봐 주세요. 두 번째는요. 두 문자예요. 이제 수험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익숙하지 않으신다면 여기 어색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 외워야 될 내용들을 두 문자를 따드릴게요. 두 문자로서 외우기 쉽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수고를 덜으시고 제가 드리는 그 두 문자 외우라는 것 그것만 딱딱딱 외우신다면 여러분께서 시험장 가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잘 뜻은 모르는데 확실히 틀렸어. 얘는 판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저를 좀 딱 믿고 오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했지만 우리가 민법이 힘든 이유 뭐라고요? 첫 번째 왜 그렇다고요? 예외라서 그래요. 예외 기술이니까 제가 뭘 해드릴 거라고요? 원칙과 예외를 한 번에 전체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럴까? 추상적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추상적 개념이 등장하니까 제가 그거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들어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분량이죠. 분량이 참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자, 이 분량은 제가 어떻게 드릴 거다? 중요한 포인트 찍어드릴 거고, 그리고요, 네, 암기에 도움될 수 있는 두 문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나마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사랑받을 수 있던 이유는 제가 제일 지양하는 강의가 그냥 수험생에 던지는 강의. 막 보충자료 주고 그냥 이것도 외우세요, 저것도 외우세요. 그건 지양할 겁니다. 저는 혹시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에서 혹시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합격권을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은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그냥 뭐 내용을 드리고 제가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단순히 이해를 넘어서 암기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쫓아오신다면 아마 기본 강의만 끝나더라도 아마 기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강의 수업 방식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께서 이제 밑줄을 치실 텐데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밑줄을 어디 치십니까? 밑줄을 그냥 선생님 치는데 치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치는데요. 이런 식이겠죠. 그죠?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왜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이 모르고 이해 안 하시면 중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몰라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쪽에서 자주 되는 것을 자주 보는 게 수험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밑줄을 치실 때는 두 가지를 보통 치시거든요. 이해의 밑줄과 암기의 밑줄이요. 이해의 밑줄은 뭐냐면 초심자들이 보통 치시죠. 그냥 읽으면서 이해되는 것에 밑줄을 치는 거예요. 그 밑줄만 보더라도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런데 점차적으로 께서 어떤 밑줄을 치셔야 되냐면 그렇게 처음 밑줄을 치셨다가 지워가서 나중에는 암기 밑줄 딱 두어 개의 단어만 딱 밑줄 치더라도 그게 딱 보는 순간 요거는 저기 뭐야 저 결론이 유효한 겁니다. 이건 무효한 겁니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도록 어떤 단어를 딱 볼 때는 그래서 그 기억들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체크들을 해가시면 돼요. 그것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해가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가시면 훨씬 도움되실 거예요. 그리고 강의 스타일은요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림을 쫙 개관해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급적 여러분 같은 책을 읽는 방법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칠판에서 그냥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쭉 그리고 설명하게 되면 글쎄요 저한테는 조금 더 저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설명해 드리고 뭐하고. 근데 제가 또 양하는 것은 보통 강의를 보게 되면 칠판에 막 써 있지만 막상은 여러분께서 책을 보게 되면 내가 책에 어디를 공부한 거지? 이걸 모를 때 많아요. 수험생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서 있는 제 강사인 저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책과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드리면서 그 내용 중에서 어디가 포인트고 어떤 게 무엇인지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셨죠? 네. 자, 저희 3주죠? 3주 동안에 저희는 민법은요, 시험법에는요, 그냥 민법 전체에 대한 말씀보다는 민법에 대한 시험 범위에 대해서 우리 노무사회 관련돼서 말씀드린다면 민총과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물권법하고 가족법까지 포함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민법 총칙과 그다음에는 채권법, 채권법, 채권법에서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 이 세 가지를 보고 있고요. 문제를 보자면 보통 민법 총론에선 12문제, 그럼 채권법에선 13문제 이렇게 출제돼요. 13문제가 보통 이 채권 총론에서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6문제 그 정도, 그다음에 채권에서는 한 7문제, 요 정도, 채권 강론에서는 7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해보자면 민총에서는 12문제고요. 채권에서는 13문제인데요. 이것이 채권 총론에서는 한 6문제, 채권 강론에서는 7문제. 그래서 전체 토탈 25개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까요? 보겠습니다. 2페이지인가요? 네. 볼까요? 네. 민법 서론이에요.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드릴 겁니다. 자,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시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했을 때 뭐냐면 여러분께서는 그냥 읽으시고 그런 정도 개념만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드리죠. 이거 더불어서 앞으로 이것도 해서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판례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판례들이 쭉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 판례에서 우리는 두 번째 판례만 보면 돼요. 그런 여러분께서는 두 번째 판례만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X 치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만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 표시를 안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해독할 때 또 처음부터 읽고 있어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날은 뭐를 떠올리셔야 돼요? 마지막 날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우리 마지막 날 뭐를 만들 거야? 무기를 만들 거야. 무슨 무기? 이 450페이지짜리 책 중에서 어디 한 300여 페이지 된 곳만 체크를 해서 거기는 볼 거예요, 여러분. 법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시 다져봐야 될 것은 우리가 공부한 것은 법학이 아니야. 뭘까요? 암기 과목이에요, 여러분. 그 암기 과목은 핵심 뭘까? 중요한 포인트를 남보다 한 번 더 보시면 되는 게임이야. 오케이? 따라서 그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중요하지 않으면 X를 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법입니다. 민법은요,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가 있네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를 읽어드렸죠? 가장 큰 목차죠. 가급적 여러분께서 앞으로 정보를 파악하실 때는 가장 큰 목차부터 보신 겁니다. 실질과 형식이죠. 따라서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가 있군까지 보시고요. 자세하게 볼 건 없어요. 두 번째는 민법 특성이죠. 사법이고 일반법이고 실체법이에요. 사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 간의 권리를 다뤄요. 사법. 일반법은 뭘까요? 상대적으로 공부하신 편이에요. 그럼 일반법 있단 말은 특별법 있단 말이겠죠. 특별한 것은 특별한 경우를 다루는 거예요. 예컨대 상법처럼요. 상법은요, 사적인 것을 다룹니다만 상법은 누구? 기업이라든지 이걸 다루거든요. 상인 간의 거래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일반법으로서 민법은 일반법이다. 세 번째는 실체법이에요. 실체법과 대응되는 건 절차법이에요. 여러분 민사소송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민사소송법은 절차를 행하는 재판 절차를 행하는 법이 민사소송법이에요. 반면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이에요. 따라서 뭐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사법 동그라미, 일반법 동그라미, 실체법 동그라미. 여기만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2페이지 내용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제가 좀 독해를 하는 법 알려드린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어딜 보라고? 첫 줄부터 보려 하지 마시고 어떤 글이든 간에 이것은 여러분 민법 공부를 넘어서요. 네. 우선은 제일 큰 목차부터 보는 거예요. 형식과 실질이 있군. 그 다음에 어떤 목차가 있지? 두 번째 목차 있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알았죠? 어쨌거나 여기서 뭐만 기억하시면 돼? 사법이고 일반법이고 실체법이에요.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이제 민법의 법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나오는 시험범위 나오는 파트죠.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민법의 30쪽이요. 민법의 30쪽이 이제 1절과 2절로 구성되죠. 한 번쯤 이것도 보세요. 지금 2페이지 쭉 올라가시면 민법 서론 있죠. 민법의 의 있고 민법의 기본 원리 있고 민법의 법원 민법의 의, 법원, 기본 원리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각각 보통 하나씩 출제되는데 이 전체 3개 중에선 만약에 10년 정도로 봤으면 10년 정도에서 여기서 보통 3-4문제 출제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출제될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 찍어서 효율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더 이상 깊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요, 저도 강의를 하면서 참 첫날은요, 강의가 좀 약간 무겁게 흘러가요. 진도가 쭉쭉 안 빠져요. 그럼 수험생들은 어떤 사인을 갖게 되냐면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가 보다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강의 들으실 때께서 센스 있게 들으실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저도 강의를 합니다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어떤 책이든 간에 어떤 과목이든 간에 그 과목의 가장 앞쪽에서에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강의를 한 입장에서는 첫날이다 보니까 조금 드릴 말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디게 나간단 말이죠. 그럼 거기를 많이 공부하실 텐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10년에 몇 개, 한 3문제, 4문제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오진 않죠.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3페이지에요. 어디를 먼저 보시라고요? 제2절 민법의 법원 보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어떤 걸 알려드린 거냐면 제가 없어도 혼자서 공부를 하는 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뭐를 기억하셔? 제일 큰 정보부터. 민법의 법원이에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법원이라는 게 그 코트, 영어로 말하자면 우리가 무슨 대법원 이런 법원이 아니고요. 법의 근원의 뜻이에요. 법의 근원. 도대체 이거 어떤 게 근원이냐? 법의 연원. 너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 거니? 그래서 이 법의 연원이란 말, 이 법원이란 말, 이 말에 대해서는 이 뜻까지는 잘 필요 없고요. 다만 그냥 법원이란 말이 있구나. 그것이 법의 근거가 되는 양식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밑에 구체적 내용을 보게 되면 훨씬 수월해져요. 자, 1조입니다. 민법 1조죠. 민법은 전체 1118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1조가 바로 이 조문이에요. 법원이죠. 한마디로 법의 근거가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근거란 말 들으니까 어때요? 편하죠? 법의 근거. 한번 재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근거가 되는 게 하나, 둘, 셋 법관조예요. 자, 1조에 민사행위에서 법률의 기준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법관조에 법관조 점을 찍으시면 돼요. 됐나요? 다시 한번 1조에서 여러분께서 찍을 곳은 법률 위에다 방점, 관습법 위에 방점, 조리에 방점. 되셨나요? 오케이. 자, 스스로 한 번쯤 외워보세요. 무슨 얘기냐? 이럴 때 뭐냐면 여기 그 조문을 보지 마시고 고개를 살짝 돌리셔서 머릿속에 자꾸만 떨려보는 거예요. 1조 뭐라고? 하나, 둘, 셋. 뭐가 없으면 민사위원회에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 관습법 이해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의한다. 시험 종종 나와요. 이 책 보시게 되면은 여기 숫자 써 있죠? 이게 뭐예요? 출제되었던 연들 말한 거죠. 그렇죠? 법관조예요. 이걸 그럼 이렇게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이게 맞는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틀린 지문 나오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틀린 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민사관에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그게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린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 관, 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책 정리하실 때 이러시면 돼요. 여기 조문이 있죠? 여기 빈 곳 있죠? 빈 곳. 여기에 뭐냐면 법, 관, 조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 책이란 것은 여기서 법관조에 방점 찍겠지만 어디로 활용하시냐면 이 책 빈 곳 있죠? 이 양옆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라는 된 것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앞잘 따드리면 두 문자를 앞잘 쓴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어디만 보시면 되냐? 바로 책 옆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민법만 정해드리지 않고 수험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도움들 받아가세요. 네. 자, 여튼간에 1조 이게 첫 문제예요. 법관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시면 잘 봐요. 법관조라면서요. 그럼 무엇을 공부하면 될까? 법률이 뭔지, 관습법이 뭔지, 조리가 뭔지 걔를 공부하는 거예요. 됐죠? 밑에 볼게요. 성문 민법이죠. 불민법이죠. 그것도 정리를 해드리죠. 자, 민법 1조 제1조 뭐라고? 민사에 대해서 어떤 민사적 분쟁에 대해서 법률에 있으면 법률에 의하고 그렇죠? 법률에 의하고 그것이 없으면은 관습법하고 법관조 이제 몇 번 하니까 어때요? 익숙해지셨죠? 여기에서 이 법이 뭐냐면 이게 성문헌법이에요. 성문. 이게 뭘까? 이게 불문이에요. 우리가 뭐 청문법이란 불문법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으니까 그 설명은 좀 차치하고요. 여튼 이게 성문이고 불문인 거죠. 그래서 밑에 넘어가 나온 거죠. 성문하고 불문 나온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이 법률은 뭐가 포함되는 거냐? 여러분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죠. 이때 나오는 주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국회에 나오는 법률뿐 아니라 국회가 만들지 않는 명령, 규칙, 조례도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온 지금 뭐라고?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뿐 아니라 규칙, 여러분 규칙이라든지 규칙은 누가 정해져? 행정부가요. 조례는 누가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국회가 아니죠. 조약은 누가 하는 거죠? 그럼 국가기관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끼리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성문비법 뭐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민법전 각종 뭐냐면 국회에서 만든 민법전 동그라미, 법률 자치 동그라미, 조약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이? 여긴 이해할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봤을 때 뭐만 동그라미 쳐져 있으면 돼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 동그라미, 규칙, 조례, 조약 동그라미 이거만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따라서 성문법, 법관조에서 뭐냐 이거죠. 법관조에서 법에서 뭐냐면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도 되고 규칙도 되고 조례도 되고 조약도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이렇게. 그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1조에서 하는 법에는 국회에서 만든 법만 포함된다. 맞았어? 틀렸어? 틀린 거죠. 뭐까지 포함되니까? 국회에서 안 맞는 것도 포함되는 거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해드릴지 아시겠죠? 따라서 죽어라 3시간 동안 정리하고 이해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 15회 끝나면 이거는 뭐 기본 강의가 아니고 정말 기출까지 들은 것처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 정리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요. 어디죠? 관습법과 조리. 여기를 정리해드릴 거예요. 자, 문제가 나온다 치면 문제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 바로 관습법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관습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실제로는 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국회에서 만든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 행위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법이라서 그만큼 법적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 이걸 내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이 관습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관행이요. 어떤 관행이 단순하게 반복된 걸 넘어서 어디까지? 핵심 포인트예요. 제일 마지막 줄 하나 둘 셋. 법적 확신이에요. 법적 확신까지 이르게 되면 관습이 어디까지 이른다면 법적 확신까지 이른다면 이것은 뭐로써? 잘 봐요. 관습이에요. 관습법이에요. 하나 둘 셋. 법이죠. 이렇게 관행이 법적 확신 포인트예요. 그러면 뭐로서 봐준다? 법으로서 봐준다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자, 약간 4페이지 볼게요. 4페이지. 그럼 4페이지 보시면 또다시 제가 어디 보라 말씀드렸지? 가장 큰 정보부터 보라 말씀드렸지? 가장 큰 정보가 뭐야? 요건과 효과 보이죠? 보이시지? 민법은 여러분 요건과 효과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요건이란 말과 효과 나오면 중요한 거야. 알았죠? 자, 요건이야. 요건 보시게 되면 자, 밑에서 보게 되면요. 자,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 다 보셔야 돼요. 첫 번째 판례, 관습법이란 사회가 덧된 관행으로 형성된 관행 동그라미, 생성된 사회규범이 여기서 동그란 말을 여러분 굳이 동그라미에 치지 않고 밑줄 치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뭘 해드린 거야? 막 밑줄 치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나올 중요한 포인트가 어딘지 말씀드린 거지. 관행으로 형성된 관행 동그라미, 사회 법적 확신과 확신 동그라미. 그렇죠? 그럴 때 뭐는 거죠? 법적 규범으로 승인광이 된 것이다. 이거죠. 이거예요. 관행이 어디까지 이뤘어? 확신까지 이뤘어. 근데 세 번째 줄이 중요해요. 헌법을 최소한 규범으로 하는 범죄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럼 요건이 뭐냐? 이거예요. 이 관습법 요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뭐냐면 관행이 존재해야 돼요. 관행. 그렇죠? 두 번째 뭐죠? 법적인 확신이에요. 법적 확신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법적 확신. 세 번째 뭐냐면 전체 헌법 질서에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예요. 됐죠? 그럼 여기에 답은 다 있어, 여러분. 자, 이럴 때 뭐냐면 이게 요건이고요. 말씀드린 김에. 그럼 효과는 뭐냐면 보충적으로 법의 효력을 준다. 이거예요. 이게 관습법에 나온 다 내용들이거든요. 관행이 존재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법적 확신이에요. 잘 보세요. 그거 친다면 요건과 효과에서 요건이라는 말은 이 세 개가 딩동댕이 돼야지만 결과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문제 볼게요. 어떤 관습법이 있는데 이 관습법에 사람들의 법적 확신이 사라졌대. 그럼 관습법의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 둘 셋. 없다는 말이겠죠. 두 번째, 어떤 관습법이 있는데 지나고 났더니 헌법적 질서에 반한대. 그럼 걔는 관습법에서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이게 바로 관습법에서 나오는 문제의 유형들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 판례가 뭐냐? 옆에 써놓으세요.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여성. 성인 되면 종중한. 이게 이 판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공동선조에서 이게 여러분 2000년대 판례죠. 이게 상당히 유의미했던 판례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뉴스에 저도 기억나는 게 계속 특필이 됐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중은요 남자만 됐어. 남자만이야. 근데 이 판을 통해서 공동선조를 하는 성과 분 같이 사는 여성들은 뭐가 되면 성이 되면 종중으로 인정받는다. 이게 나온 거죠. 따라서 뭘 말해준 걸까? 야, 그동안 우리가 남자만 했던 반응이 있었지? 그래, 그렇지? 거기서 법적 확신이 있었지? 그래, 남자만 종중원이라고.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여자를 차별하냐? 그건 어디에 어울리지 않아? 헌법적 질서에 반해. 따라서 여성을 제외한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겠어. 어때요? 좀 그려지시죠? 바로 그게 이 판례예요. 따라서 정리되셨죠? 그래서 두 번째 판례 보시면 잘 보세요. 두 번째 판례, 그럼 봐요. 두 번째 판례 두 번째 줄. 확신을 갖추게 되었지 않거나 밑에 줄.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마지막 줄 효력이 부정된다. 이 표현이에요. 되셨죠? 자, 관습법은 언제 효력이 부정돼요? 첫 번째 뭐가 없거나 확신이 없거나 두 번째 전체 질서에 반할 땐 효력이 부정된다. 됐죠? 이거야. 이럴 때 4번에 효력 및 우열관계죠. 제일 마지막에 뭐만 보시면 돼요? 보충적 효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에서 보충이라는 말 등장하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 어려운 거 나오게 되면 쉽게 정리해드리겠다고. 보충이라는 말 등장하죠. 이게 뭘까요? 이게 2차적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법에서 보충적 효력이다 하게 되면 2차적 효력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관습법 처음 봤죠? 근데요, 정리해 볼게요. 자, 봅시다. 관습법은 어디 포함된다고? 법관조에서 관습법. 1조의 번수법 있죠? 관습법은 어떻게 성립한다고? 첫 번째 뭐라고? 첫 번째는 관행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뭐라고?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전체 법칙 반하지 않아야 되고. 그럼 무슨 효과를 준다고? 하나, 둘, 셋. 보충적 효력을 준다고. 됐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 사실인 관습과의 비교점 남았어요. 이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깊이 볼 거 없어요. 이것도 시험적인 것만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 사실인 관습. 잘 봐요.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죠? 관습, 법 공부하고 있죠. 됐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사실과 당위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사실은 뭐냐면 이다 아니다 사실의 세계고요. 당위는 규범, 뭐뭐 해야 한다는 규범의 세계예요. 쉽게요. 법이란 말이 붙으면 걔는 규범이 되는 거예요. 됐죠? 밑에 볼게요. 우리가 공부한 관습 법은요. 하나, 둘, 셋. 사실일까 규범일까? 이제 보이시나요? 규범인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사실과 규범이라는 틀을 딱 갖고 있었더니 규범 뭐라고? 법이라고. 관습법은 규범인 거야. 근데 여기 보자. 이름 뭐야? 하나, 둘, 셋. 사실인 관습이야. 그럼 얘는 법일까? 사실일까? 사실인 거죠. 이제 아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름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은 뭐가 없어요? 법이란 말이 없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실인 관습은 하나, 둘, 셋. 그냥 사실인 뿐인 거고. 관습법은 관습을 넘어서 뭐인 거고? 법인 거고. 이런 차이예요. 됐죠?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법이라고요. 그 차이를 가지고 들어보세요. 이게 왜 문제되냐면, 자, 2조에는요, 관습법이 등장한 것은 2조거든요. 1조요. 1조에 뭐라 나냐면 법관조잖아요. 그럼 뭐예요? 법에 의하고 없으면은 관습법에 의하고. 그럼 관습법이 몇 번째 등장해요? 두 번째 등장하죠. 근데 사실인 관습 제가 조문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시거나 아니면 좀 이따가 이렇게 적지 않도록 포털 찾아보세요. 106조 읽어드릴게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그럼 빨리 읽어볼게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뭐 해야 한다? 관습에 의한다 나왔어요. 됐죠? 무슨 여기까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106조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법은 여러분 크게 보자면 민법은 크게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률을 구분해 보자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무슨 부분이냐면 이거예요. 강행 규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예요. 해야 한다.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따라서 하지 말랐는데 했거나 하라는데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반면에 임의 규정 뭐냐면 얘는요. 할 수도 있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 야, 니네끼리 뭐 할 수 있지만 혹시 니네끼리 특별한 의견 없으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우리가 빵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 했는데요. 이 100개를요. 만약에 있잖아요. 자, 100명이서 나눌래요. 어떻게 나누면 될까? 글쎄, 제일 처음 떠오른 것은 어떻게 될까? 각자 하나씩 나눈 거겠죠. 두 번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놈이 가져가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임의 규정이라 친답시다. 이렇게 해요. 만약 강행 규정이면 반드시 한 사람당 빵은 한 개야. 이럴 경우는 100명이 100개의 빵을 반드시 하나씩만 가져가야 돼요. 근데요. 어떤 규정이요? 빵은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어. 이것이 만약에 임의 규정이면 무슨 말일까? 그렇게 지켜도 괜찮지만 그렇게 안 지켜도 괜찮은 거예요. 다만 그러면 잠깐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면 그 법이 왜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계약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고 가급적 이렇게
하나씩 가장으로 하자라고 정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때 106조 뭐냐면 봐요. 그럼 이 강인 규정을 표현하는 규정이 뭐냐면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 강인 규정을 말하는 표현이 바로 선풍기예요. 선풍기. 감 잡으셨나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예요. 어때요? 좀 편하실까 공부할 때? 이렇게 제가 앞절 따드리면 훨씬 더 공부하실 때 편해지실 거예요. 그거 경험을 해보세요. 그럼 선풍기 좀 읽어볼게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이제 보이시죠? 선풍기가. 선풍기와 관계없는 규정이죠. 그럼 얘는 무슨 규정일까? 강인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하나, 둘, 셋. 그렇지, 임의 규정이죠. 이게 보이죠? 따라서 전체 법 규정에서 임의 규정일 때 한마디로 뭐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럴 경우라면 당사자의 의사에보다 뭐를 먼저 한다? 관습에 의한다 한 거야. 이렇게 사실은 관습 따른다. 그러니까 101조에 따른다면 분명히 법률 다음이 관습법인데 106조 따른다면 뭐가 앞서는 거예요? 당사자 의사가 특별히 없으면 뭐에 따른다? 니네 관습에 따른다. 법률에 따른 게 아니고. 그 약간 어떻게 생기냐면 1조에 따른다면은 관습법은 법 밑인데 이 106조에 따른다면 마치 관습이 먼저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차이를 보시면 돼요. 관습법은 뭐냐면 어떤 사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그럼 이걸 그림으로 정해 드릴게요. 가불이 어떤 말을 오가겠죠? 그렇죠? 갑이에요. 이럴 때 볼게요. 야 저기 소주 열상자 해볼게요. 야 소주 열상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소주 열상자를 달라는 거예요? 소주 열상자를 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 거래에서 보통 야 소주 열상자라고 해버리면 그것이 달라는 의미로 쓰인다 쳐봐요. 이해됐나요? 따라서 보게 되면 야 소주 열상자 이렇게 응 했다 쳐요. 야 소주 열상자 응 했어요. 그럼 이게 판례를 그 상태에서 갑은요 관례성으로 소주 열상자 했는데 을은 초짜인 거야. 못 알아들은 거야. 서로 어떻게 쓸 거야? 싸웠겠지. 야 열상자 주라니까 야 누가 주라 그랬어? 네가 달라는 거 아니었었어? 이렇게 서로 싸운 거지.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툴 때 요 의사 표시의 해석에 필요한 것이 바로 106조의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반면에 2조는 뭐냐면 이 전체의 법률적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1조의 관습법인 거예요. 따라서 관습법이라는 것은 법이에요, 여러분. 법이기 때문에 어떤 당사자끼리에서의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법률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관습법은요. 반면에 고들 사이에서 의사표시를 해석할 때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등장한 것이 106조예요. 따라서 위상이 다르죠. 좀 이해하기 그러신다면 한마디로 관습법이라는 것은 적용의 문제가 훨씬 더 큰 놈인 거고 106조의 문제는 조금 더 작게 미시적으로 해석하는 기능이고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제가 이 정도 보시면 돼요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에는 이렇게 더 이상 안 나와요. 제가 앞으로 찍어드릴 거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볼게요. 1조하고 106조 쉽게 해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다르죠? 그럼 볼게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관습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 줄 법적 확신 이런 거고요. 106조는요 어디에 못 잃었어요? 법적 확신이 못 잃었죠. X침 되는 거예요. 그거 포인트예요. 두 번째 효력 보시면은 효력은 뭐예요? 법령과 같은 효력이죠. 됐죠? 따라서 무슨 말일까? 법령 같으니까 어떤 민사적 분쟁 생기면 이 관습법으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 반면에 사실인 관습은요 그런 해결책이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그냥 그들의 의사를 모아는 것에 해석하는 것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 나와요. 세 번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관습법은요 관습법이죠. 여러분 법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법관이 제일 잘 알죠. 따라 관습법은요 누가요?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관습법이 이런 게 있어라고 당사자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됐죠? 반면에 사실인 관습은요 하나 둘 셋 누가 입증해야 돼요? 당사자가 입증해야 돼요. 이 차이점이에요. 시험 나온다 친다면 이거예요. 볼게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공부는요 이해의 공부와 암기 공부가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뭘까? 암기 공부예요. 그럼 암기 공부니까 쌤 암기할 것만 알려주세요. 아니죠. 그럼 왜 그럴까? 알려드리면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그럼 뭐가 돼요?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뭔가를 설명할 때는 이해와 암기 중에서 이해를 위한 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해가 끝나면 제가 어떻게 드릴 거예요? 암기를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대충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럼 정말 그거만 아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1조와 106조에서의 관습법과 사실관습의 그 끝까지 막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뭐만? 관습법은 법이네. 사실인 관습은 하나 둘 셋 뭐네? 사실이네. 법은 누가 제일 잘 알아? 법관이 제일 잘 알아. 따라서 법관이 직권으로 지네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실인 관습은 사실일 뿐이죠. 법관이 사실을 다 알진 않죠. 따라 누가 입증해야 돼요? 당사자가 입증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다음에 법관조였죠. 조리요. 여러분 조리란 말 처음 들었죠? 무슨 뭐야? 쌀조리야 뭐야? 근데 여러분 조리란 말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참 많이 들었어요. 자 볼게요. 어떤 사태가 상식 어긋나.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부조리하다 하죠. 부조리에서 부를 빼보세요. 그게 뭘까? 그게 조리인 거예요. 따라서 부조리란 말을 썼지 우리가 조리란 말을 안 써서 그렇지 부조리란 말은 다른 말로 물상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조리란 말은 상식에 맞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관조, 조리는 법원이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조리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조리에 동그라미. 다음에 로마자 3 판례 있죠? 판례는 될 수 없어요. 그럼 판례 어떻게 하시면 돼요? 판례에다가 X 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 X의 의미도 그 두 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요. 아까 판례에서 이렇게 아까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조문이라든지 나왔을 때 이 앞에 X를 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보지 말라는 뜻이죠. 반면에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례 문구 중에서 블라블라에서 뭐냐면 효력이 만약에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 뭐냐면 이 효력에다가 이렇게 쓰시라는 뜻이 이렇게. 훨씬 직관적이죠. 훨씬 더 보기 좋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께 시험 전달되죠. 그럼 이 책을요. 여러분께서 근 3, 4시간에 3시간 정도 다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시간당 몇 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100페이지를 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께서 시험 전달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럼 시간당 100페이지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1분에 2장 넘기셔야 돼요. 2페이지를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 읽고 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눈에 탁탁 들어오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알았죠? 따라서 앞에 X를 치는 것은 뭐야?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이런다든지 아니면 연필로 이렇게 그는 거 이렇게. 안 봐. 읽는 거. 반면에 뭐냐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있으면 뭐냐면 여기다 효력이 없다에다가 여기 이렇게 써놓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케이스, 이 케이스, A란 케이스는 A만 딱 비추치시고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A가 나온 뭐만 보시면 돼요? 효력이 없다. 이거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로마자 2의 조리 있잖아요. 그럼 어디다 동그라미 치시라고? 그 조리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조리는 되는 거예요. 법원성 있지만 로마자 3 판례죠. 판례 어떻게 하시면 돼요? X 치는 거죠. 판례 나올 게 법원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자, 1조는 뭐라고 여러분? 법관조죠. 법관조에서 다시 정리해봐요. 법은 뭐라고? 국회의 법만이 아니고 규칙, 명령, 조례까지. 됐죠? 불문법이에요. 그럼 관습법 나왔죠? 관습법의 성립요건은 첫 번째 관행이 존재할 것, 두 번째는 확신이 있을 것, 세 번째는 전체법칙에 어긋나지 않을 것. 이럴 때 무슨 효과를 준다? 보충적 효과를 준다. 됐죠? 무엇과의 구별?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크게 중요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뭐라고? 입증 책임이 관습법은 누가? 법원이 니네가 알아서. 사실인 관습 누가 입증해? 재판 당사자인 니네들이 원고와 피고가 니네가 법관님 이런 관습이 있어요 라고 입증하라는 뜻인 거죠. 되셨나요? 까지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었어요. 자, 민법의 기본 원리 보세요. 사적 자치 원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빼시고 뭐라고요? 민법의 기본 원리는 여기 시험 나올 건 아니에요. 다만 사적 자치 원리 그 의미만 보세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사적 자치 원리예요. 무슨 말일까? 민사는 너희 이렇게 계약 맺어 이게 원칙이 아니고 뭐라고? 니네가 알아서 계약 맺어. 단 요거는 좀 제한할게. 요게 사적 자치 원리라 보시면 돼요. 오케이? 기억해 놓으세요. 사적 자치 원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3절 민법의 기본 원리 하게 되면 뭐 다 빼놓고 뭐만 기억하시면 돼? 사적 자치의 원리.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권리 일반 쪽을 볼까요? 권리 일반 쪽 가볍게 좀 볼게요. 네. 자, 권리 일반. 자, 권리 일반입니다.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 1번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는 뭘까? 법률로 이루어진 관계. 이럴 거 아니에요. 호의 관계의 구별. 이것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읽으시면 되는 거 했었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호의 관계 구별에서 로마자 2 있죠. 거기에 X를 치시면 되겠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외울 필요가 없어 하는 뜻인 거니까. 자, 여러분 제가 밥 한번 사드릴게. 밥 먹으러 갈까? 내일 밥 먹자. 근데 아이고 어쩌지? 제가 내일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사주게 됐어.
이럴 때 이렇게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럼 왜 그럴까요? 원래는 법률상은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의무가 생기면 의무를 못 지키면 저는 배상을 해줘야만 돼요. 근데 여러분께서 그렇다고 해서 쌤 내일 사주겠는데 못 사주셨네요. 저 손해배상해 주시죠. 이러진 않죠. 그럼 왜 그럴까? 사람 관계가 굳이 법률만 관계가 법률 관계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처럼 인간적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호의 관계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호의 관계에 대해선 시험 안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법률 관계와 호의 관계 구별하라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호의 관계라는 것을 법률 관계를 이해하는데 이유로서 그 이유로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7페이지 내용은 다 볼 게 없죠. 그럼 어떻게 연필로 다 찍으시면 된다는 뜻이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셔야지만 시험장 전날에 제가 자꾸 찍으라고 할 때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찍 긋지 않고 나서 다음 주 갖다 쳐요. 다음 주 가서 이번 주에 공부했던 걸 찾아 한번 본다 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기억날 것 같죠? 법이라는 게 무서운 게 3, 4일 지나면 정말 다 까먹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 건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 말대로 중요한 것에 표시 확실하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표시 확실히 놓게 되면 이렇게 훨씬 더 가독성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알았죠? 호의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권리와 의무예요. 여기도 정리해드린다면 권리와 한 것이 있고 대응된 것이 의무겠죠. 그렇죠? 야, 나 밥 좀 줘. 라는 권리가 있으면 누군가는 밥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권리와 의무에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개념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권리 유형 보시게 되면 내용상 분류 있죠. 재산권 잘 봐요. 재산권은 뭐에 대한 권리일까? 재산에 대한 권리예요. 신분권은 무슨 권리일까? 내가 가진 신분에 대한 권리겠죠.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 신분권이요. 사원권은 뭘까요? 단체 구성되는 권리가 사원권이에요. 인격권은 뭘까요? 인격에 대한 권리예요. 무슨 말일까?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온다 치면 9페이지에 작용에 따른 분류 여기에요. 여기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념 모르진 않잖아요. 그죠? 권리와 개념은 개백님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파악만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권리 구분에선 뭐다? 9페이지에 있는 작용에 따른 분류. 다른 말로는 효력에 따른 분류예요. 어떤 효력을 주는지. 그 분류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 있죠. 요 네 가지가 시험 나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해볼게요. 지배권은 듣기만 하시면 돼요. 지배권은 뭘까? 말 그대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어때요? 굉장히 빡빡하고 힘이 센 권리죠? 그렇죠? 다시 한번 지금 작용에 대한 분류라면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어떻게 작용하는지예요. 지배권은 뭐냐면 내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갖고 계세요?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휴대폰을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죠? 지배하고 계시죠? 이게 지배권이에요. 따라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물건에 대한 권리 이것이 지배권이에요. 보통은요. 그렇죠? 그 기억만 해주시면 그냥 보시면 돼요. 청구권하고 항변권 이를 세트로 정해 드릴게요. 청구권, 항변권. 청구권은 뭐냐면 이거예요. 야, 나 이제 돈 좀 갚아줘. 돈 좀 주지? 청구할 수 있는 것. 상대한테 자기나 부자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청구권이 말 그대로예요. 됐죠? 대부분 민법에서 보실 권리가 청구권일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해요. 그럴 때 야, 돈 줬으니까 나 이제 물건 좀 줄래? 뭐예요? 청구권인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항변권이 있어요. 항변권은 뭘까? 바로 그 청구권에 대해서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항변권이에요. 되셨나요? 청구를 했을 때 줘야 된다면 항변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청구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항변권이에요. 여러분 쉽게 뭘까? 항변권은 하나 둘 셋 싫어요. 싫어. 따라서 뭐냐면 청구권은 뭐라고요? 해줄래? 이거예요. 그렇죠? 해줄래? 해줘. 해줘가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개념상, 뜻상 해줘로 끝난다면 그건 청구권이에요. 예컨대 등기 청구권이 등기 청구권이 있다 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나한테 등기 해줄래? 그럼 청구권인 거예요. 되셨나요? 네. 반면에 뭐라고? 싫어. 그 뭐라고? 항변권이라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에요. 항변권 뭐라고? 항변권은 우리가 해석상 뭐라고? 싫어. 이 항변권이야. 이럴 때 뭐냐면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어요. 됐죠? 영구적 항변권 뭐냐면 그 싫어를 뭐냐면 평생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것이 한정 승인이야. 이렇게. 한정 승인 여러분께서 상속에서 배우실 텐데요. 이거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다 보니까 개념만 파악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예컨대 10억의 재산과 20억의 빚을 남기신 거야. 돌아가신 거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단순 상속하게 되면 그건 또 어떻게 돼? 그때는 뭐냐면 그때는 10억의 돈도 벌지만 20억의 빚도 가지셔야 돼. 근데 내가 너무 가혹하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돼? 저쪽에서 야 돈 내놔. 싫어. 나 한정 승인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아버지 재산 10억이면 부채 중에서 얼마만? 10억만 내가 상속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한정 승인이에요. 따라서 이건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냥 개념만 파악하시면 돼요. 따라서 영구적 항변권은 대표적인 것이 한정 승인이다 이거예요. 연기적 항변권이 뭘까? 평생 할 수 없고 순간적으로만 싫어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예요. 자, 이렇게서 돈을 줍니다. 10,000원을요. 물건 줘 합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여러분 혹시 영화 보시게 되면 마약상이 있죠. 마약상. 마약상이 보통 어떻게 해요? 자, 풀을 항상 밤에 이상 쌍라이트를 켜요. 그렇죠? 밤에 항상 차 갖고 쌍라이트 켜죠. 자, 뭐예요? 자, 마약 갖고 왔나? 갖고 왔지. 넌 돈 갖고 왔나? 돈 갖고 왔지. 이럴 때 서로 뭐래요? 먼저 달려가죠. 야, 돈을 넘기시게. 싫어 뭐래요? 약부터 넘겨. 이게 동시행변권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일까? 돈 먼저, 아니 약 먼저. 서로 간에 같이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중요한 권리니까 뒤에서 또 배우실 거예요. 보통 줄여서 뭐냐면 동이항이라고 그래요. 동시항변권, 항변권. 여러분 동시항변권이 되게 거창할 것 같지만 여러분 혹시 담배 태우시나요? 편의점에 가서 어떻게 해요? 보통 담배값이 5천 하나요? 5천원을 주면서 뭐예요? 담배를 달려간 거죠. 그때 잘 보세요. 보통은요. 우리가 너무나 순식간에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아무렇지 않지. 보통 뭐냐 유쾌하셔야죠. 담배 줘. 아니야. 돈 줘. 이럴 거 아니겠어요. 서로 간에. 무턱대고 남에게 돈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은요. 갖고 있고 여러분께서 혹시 당근도 하시나요? 당근 하시나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돈 먼저 주나요? 아니잖아요. 만나서 물건 좀 보죠. 예, 돈 좀 보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럼 돈 먼저 주시죠. 아니요. 물건을 보여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이게 바로 뭐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됐죠? 하나만 더 해요. 최고 검색의 항변권. 최고 검색의 항변권.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보증 가시면 배울 거니까 알아두세요. 이것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증이에요. 채권자예요. 여기는 채무자예요. 여기는 보증인이에요. 여기는 채권자, 여기는 채무자, 여기는 보증인. 보증인 돈 껐어요? 안 껐어요. 안 껐는데 지금 누가요? 채무자 돈 안 갚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 갚아야만 돼요. 이럴 때 채권자가 누구한테? 보증인에게 먼저 온 거예요. 지금요. 이럴 때 보증인이요. 약간 볼멘 소리로 먼저 채무자한테 가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꾼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나한테 오지 말고 우선은 채무자한테 가봐. 이럴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에요. 됐죠? 항변권 뭐라고? 싫어 이거잖아요. 그죠? 싫어. 동시이행의 항변권. 싫어. 너도 줘. 최고 검색 항변권. 누구를 검색하는 뜻일까요? 채무자를 좀 검색해봐 먼저. 이런 권리예요. 그래서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것은 뭐다? 바로 연기적 항변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이것도 자주 아닙니다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는 청구권과 항변권 했으니까 형성권 정리하면 되겠다. 형성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지금 그 표 좀 보세요. 네. 이 세 개에서 나온다 친다면 형성권이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청구권이 뭐라 말씀드렸죠? 해줄래 말씀드렸죠. 해줘 말씀드렸죠. 오케이, 해줄래 이거예요. 항변권 뭐라고요? 싫어 말씀드렸죠. 그죠? 오케이. 형성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형 있는 분 있어요? 형들 어때요? 형이 친절해요? 그쵸? 형들은 뭐래요? 야, 해, 이씨, 이거 아니에요. 그쵸? 형이 말하면 들어야 돼요. 그쵸? 형은요, 일방적이게요. 형은 절대 청구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형도 있지만 공부를 위해서. 따라서 형성권은 뭐냐? 이건 뭐냐면 형이 해요. 해. 이거예요. 이게 바로 형성권이에요. 됐죠? 청구권 뭐라고요? 해줘, 해줄래요. 거기에 대해서 항변권은요, 싫어해요. 그쵸? 여기에 대해서 형성권 뭐라고? 해, 이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럼 그림을 해드려 볼게요. 이 형성권은 뭐냐면
같은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이거 뭐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랑 같이 보시면 돼요. 물론 의미 차이 있습니다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떠올리시면 돼요. 말 그대로예요. 상대가 있는데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한 거예요? 혼자 한 거예요. 됐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별해 보셨나요? 사람과 헤어져 보셨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하나요? 물론 그래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 우리 그래 헤어지자 이렇게 악수하면서 헤어지겠습니다. 보통 어떻게 해요? 야 꺼져 이거 아니에요. 그쵸? 야 끝내 이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봐요. 헤어질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끝내줄래? 이러지 않죠. 야 끝내 이거잖아요. 명령하고 있죠. 형처럼 명령하죠. 이게 바로 뭐라고? 형성권이에요. 그럼 잘 봐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끝낼 거예요. 보통 여러분 해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계약을 해제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보통 해제할 때 이렇게 하나요? 저기요 저랑 해제해 주시겠어요? 이럴까요? 아니죠. 야 계약 끝내 이거잖아요. 따라서 형성권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됐죠? 자 여기서 그냥 끝내지 않죠. 제가 이 복잡한 것들을 한 번에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자, 또 볼게요. 동철면상 추측해 보세요. 제 친구가 뭐냐면 동철이에요. 제 친구 누구라고 여러분? 동철이에요. 동철의 면상이요. 면상이요. 아유, 추해요. 왜? 취했더니. 됐죠? 외울 수 있나요? 동철 면상이 어떻다고요? 취했더니 추해요. 뭐 추취해? 뭐 취취해. 어쨌거나 추해요. 왜? 취했더니. 대충 기억날까요? 동철면상 추취해. 마스크 썼지만 응월대 보세요. 시작. 동철면상 추취해. 해볼게요. 자, 동의권. 그러니까 책에 따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의권 동의. 철회권. 연재. 상계. 추인. 취소, 해제 이렇게 됐나요? 동철, 면상, 추취해. 동의, 철회, 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됐죠? 그 중에서 뭐냐면 또 정해드린다면 이것은 채권자 취소권이 있어요. 이렇게요. 자 해볼게요. 우선은 동철면상 추취했죠. 그런데요 얘들은 뭐냐면 얘는 재판상 하든 재판상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재판상으로만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컨대 계약할 때 잘 보시면 여러분 해제할 때 재판상 하나요? 그때 신당님께서 많은 했던 그 해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소 해야 되잖아요. 법원을. 그게 아니죠. 얘들은 그냥 하도 돼요. 근데 뭐죠? 채권자 취소권 얘는 반드시 뭐냐면 재판상 행사해야 돼요. 재판상. 여기 시험범위에요.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밑에 보게 되면 표 밑에 보게 되면 매수 청구권, 증감 청구권 보이시죠? 그죠? 잘 봐요. 매수 청구권, 증감 청구권. 얘 뭐라 써 있어요 지금요? 청구권 써 있죠? 그런데 청구권 써 있지만 실질은 얘들은 뭐냐면 형성권이에요. 시험 내기 딱 좋죠. 그죠? 제 친구가 동철이라고요. 그쵸? 동철이가 뭐냐면 저한테 뭐냐면 이게요. 야, 너 술 먹었더니 추해 또 뭐냐면 저한테 그래도 너 나는 깐부지 하는 거예요. 유차 좀 들어주세요. 야 동철아, 너 면상 추취하다고. 아, 술 먹었더니 추해. 야, 그래도 우린 깐부지. 깐 뭐예요? 증감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여긴 여러분 내용 알 필요 없어요.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말 그대로 부속물 사조, 지상물 사조인데 이 형성권의 말은 무슨 말일까? 뭐 붙이라고? 해 붙이라고. 야, 지상물 사. 야, 부속물 사. 이게 바로 형성권이라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봐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 자, 제 칠판 좀 보셔. 얘는 형성권이 아니야. 칠판만 보죠. 얘는 형성권이 아니야. 하나, 둘, 셋.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 하나, 둘, 시작. 동, 철, 면, 상, 추, 취, 해. 여기에 최고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얘는 형성권이 아니지. 되셨어요 여러분? 어때? 이 복잡한 거를 외우려면 여러분께서 아마 미칠걸. 근데 이거만 딱 계시면 어떻게 돼? 귀찮은 거야. 그럼 한 줄 했지? 밑에 뭐 있었어? 재판상 청구한 거 하나 둘 셋. 채권자 취소권. 세 번째 동철이 나한테 뭐래? 우리는 뭐라고? 깐부지 이거지. 그렇지? 진짜 깜은 아니야. 그 요즘 오징어 게임에서 깐은 아니지. 하지만 간부지 이렇게 하시면 외우기 쉽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신다면 동철, 면상, 추치해. 그때 채권자 취소권은 뭐라고? 재판상 청구해. 그건 따로 외워주시고 동철아 너 면상 추치해 했더니 우리는 깐부지. 어때? 외우셨지? 증감청권 감 나오게 되면 오케이. 그다음에 부상분 배수청권, 지상분 배수청권. 되셨죠? 자, 절대권, 상대권 이것은 가볍게 뒤에 정리해 드릴게. 나머지 것들도 읽으시면 되는 거야. 권리행사와 의무이행, 권리경합 이것도 우리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야. 까지 1교시를 정리했습니다. 오케이? 좋다. 다시 올게요.